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2장. 어제 오후부터 안개가 끼고 추웠다. 나는 히스와 진흙탕을 헤치며 워더링 하이츠로 갈 것 없이 서재의 난로가에서 오후를 보낼까도 생각했다. 그런데 오찬을 마치고는 나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오찬을 하는데 애초에 이 집에 딸린 일종의 비품처럼 집과 함께 맡게 된 마나님 같은 가정부는 5시에 정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서재에서 한나절을 보내야겠다고 느긋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와 방에 들어섰는데 하녀애가 무릎을 꿇고 빗자루며 석탄통을 사방에 늘어놓은 채 불을 끄느라고 산더미처럼 탄 재를 덮어 지독한 먼지를 피우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고 나는 얼른 물러나왔다. 모자를 집어쓰고 나와 4마일이나 걸어서 히스클리프 시내 정원 문간에 이르자 때맞춰 피해 오기라도 하듯 눈보라에 조짐인 깃털 같은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다. 그 바람바지 언덕배기는 땅이 거무스름한 서리로 얼어붙었고 바람이 어찌나 차가운지 온몸이 떨렸다. 나는 문을 맨 쇠사슬을 풀 수가 없어 뛰어넘었다. 그리고 흩어진 까치밥 나무 덤불이 경계를 이루고 늘어선 디딤돌을 깐 길을 뛰어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들어오라는 기척은 없이 주먹만 얼얼했고 개만 지저댔다. 빌어먹을 사람들 같으니.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따위로 푸대접을 하니 언제까지나 외톨이로 살만도 하지. 나 같으면 적어도 대낮에 빗장을 걸어놓지는 않겠어. 알게 뭐야,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는 손잡이를 꽉 쥐고 세게 흔들었다. 얼굴을 찡그린 조셉이 헛간의 둥근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뭐 때문에 그러슈? 그는 소리를 쳤다. 주인은 양우리에 가셨소. 그 양반에게 할 얘기가 있거든. 헛간을 빙 돌아가슈. 집안에는 문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오? 나도 여발한 듯이 딱딱 을러댔다. 마님밖에 없소.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소란을 피워도 그분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요. 아니, 내가 누구라는 걸 그분에게 알려줄 수 없나, 조셉? 내가 알게 뭐요? 난 그런 일엔 상관 안 쏘이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내밀었던 머리를 도로 넣어버렸다. 눈발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한번 흔들어 보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겉조고리도 입지 않고 쇠갈퀴를 어깨에 맨 젊은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났다. 그는 내게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빨래하는 곳과 석탄광, 펌프와 비둘기 집이 있는 돌을 깐 곳을 지난 다음 우리는 마침내 내가 전에 안내받았던 널찍하고 훈훈한 방에 이르렀다. 그 방은 석탄과 토탄과 나무를 함께 집힌 큼직한 벽난로의 불기운으로 기분 좋게 따뜻하였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푸짐하게 놓여있는 식탁 가까이 그 마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뻤다. 그녀는 그 집에 있으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나는 인사를 하고서 그 부인이 앉으라는 말을 하리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의자에 기대에 앉은 채 나를 쳐다보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입도 떼지 않았다. 날씨가 사납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히스클리프 부인, 대개 하인들이 느림보라서 문이 배견하지 못하겠던데요. 그들에게 들리도록 문을 두드리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고 그녀 또한 나를 응시했다. 하여튼 그녀가 냉정하고도 아른 채도 하지 않는 태도로 나를 보는 것이 몹시 거북하면서도 기분이 나빴다. 앉으시오. 주인이 곧 돌아올 테니까. 젊은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앉아서 헛기침을 하고는 그 영악한 준호라는 개를 불렀다. 그놈은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어서 내 낯이 익다는 표시로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다. 그놈 잘생겼군. 부인, 이 녀석들을 나누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나는 다시 말을 걸었다.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그 귀여운 안주인은 히스클리프보다도 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아, 부인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은 이쪽에 있나 보죠? 나는 고양이 따위들로 가득한 구석진데 놓인 방석을 돌아보면서 말을 이었다. 참 별난 것도 좋아하네요. 그녀는 비웃듯이 대꾸했다. 재수없게도 그것은 죽은 토끼들을 쌓아놓은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는 의자를 난로 쪽으로 당겨놓고 굳은 저녁 날씨 이야기를 또다시 꺼냈다. 나오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서 화덕 선반에서 칠을 한 차통 2개를 집으려 했다. 그녀가 지금까지 앉았던 자리는 불빛에 가려져 있었다. 그제야 나는 그녀의 얼굴과 용모를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은 호리호리하고 아직 처녀티가 가시지 않은 듯 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자태와 기막히게 예쁜 얼굴은 여태 본 적이 없다.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희디 흰 살결, 곱다란 목덜미에 흩어져 있는 황갈색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금빛이 나는 곱슬머리, 그리고 두 눈은 표정만 상냥했던들 사람을 매혹시키고 말았을 것이다. 다정다감한 나의 마음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눈이 나타내고 있는 감정이란 그 눈매에는 이상하게도 어울리지 않게 경멸과 일종의 절망 사이를 방황하는 것 같았다. 차통은 그녀의 손에 닿을락 말락했다. 나는 그녀를 도우려는 몸짓을 해 보였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수전노가 돈을 세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 하면 기겁하듯 나를 돌아다 보았다.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 혼자서도 내릴 수 있으니까요. 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실례했습니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차를 드시러 오시라고 초대를 받았나요? 그녀는 말쑥한 검은 옷에 행주치마를 두르고 주전자에 차를 한 숟가락 퍼 넣으려고 선 채로 다그쳐 물었다. 한 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초대 받으셨나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살짝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초대를 해주셔야 할 분은 부인이시죠. 그녀는 차고 숟가락이고 할 것 없이 내 동댕이 치듯 치워버리고 셀쭉해져서 의자에 도로 앉았다. 이맛살은 찌푸리고 붉은 아랫입술은 울상을 한 어린애처럼 삐죽 내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 젊은 사나이는 아주 초라한 겉조고리를 걸쳐 입고 불 앞에 서서 마치 내게 아직 풀지 못한 사무친 원한이라도 있는 듯이 나를 흘겨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하인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의복이나 말씨가 모두 거칠어서 히스클리프 내외에게서 볼 수 있는 의젓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숱 많은 갈색 곱슬머리는 헝클어졌으나 손질하지 않은 채였고 곰처럼 구렛나룻이 턱에 덮여 있었으며 손은 볼품없는 노동자의 손처럼 그을려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몸가짐은 거리낌이 없어 거의 거만할 지경이었고 안주인의 시중을 드는 하인의 부지런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신분에 대하여 명료한 결론을 얻지 못할 바에는 그의 괴상한 거동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5분쯤 지나서 들어온 히스클리프 씨가 이 어색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를 해방시켜준 셈이었다.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기분 좋은 체 하면서 소리 높여 말했다. 그런데 날씨가 이래서야 한 반 시간은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동안 머무르게 해주실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반 시간이라고요? 그는 옷에 묻은 눈을 털면서 말했다. 마치 심한 폭설 속을 산책하려고 일부러 때를 골라 잡으신 것 같구려. 진흙탕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런 날 저녁에는 이 근방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도 길을 잃기 일쑤요. 게다가 지금 같아선 날씨가 좋아질 것 같은 기미도 없단 말이오. 대개 젊은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쯤은 길잡이로 저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집에서 아침까지 머물러도 괜찮습니다만 한 사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소. 이거 참. 그렇다면 나 혼자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군요. 차를 끓이는 거요? 초라한 겉조고리를 입은 젊은이가 나를 흘겨보던 시선을 젊은 부인에게 돌리며 다그쳐 물었다. 저분에게도 차를 드리는 건가요? 그녀는 히스클리프에게 물었다. 준비나 하지 못해? 하고 대답하는 말투가 하도 거칠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말투 속에는 천성이 고약하다는 것이 드러나 보였다. 다시는 히스클리프를 멋진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졌다. 차 준비가 끝나자 그는 자,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시오. 하면서 나를 청했다. 그 촌티나는 젊은이도 함께 우리와 식탁에 둘러앉았으나 차를 마시는 동안 딱딱한 침묵만이 깃들 뿐이었다. 내가 이 우울한 분위기를 만든 원인이었다면 그것을 없애는 일도 나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라고 해서 날마다 이렇게 험상궂고 말없이 지낼 리는 없다. 아무리 성미가 고약하다 하더라도 모두 이렇게 찌푸리는 것이 평소의 얼굴일 수는 없다. 참 이상하지요. 나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을 따라든 사이에 말을 시작했다.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취미나 관념을 만들어버리니까요. 당신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외따로 떨어져 사는 생활에 행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히스클리프 씨. 하지만 이렇게 가족에 둘러싸여 그리고 또 이렇게 귀여운 부인에게 집안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귀여운 부인이라니. 그는 거의 악마와 같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가로막았다. 어디 있단 말이오, 나의 귀여운 아내가? 히스클리프 부인, 선생이 부인 말입니다. 그렇군. 당신은 집사람이 수호신이 되어 죽고 나서도 워더링 하이츠의 살림을 지켜준다는 말을 하려는 거요? 그런 거요? 큰 실수를 한 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수습해 보려고 했다. 부부라기엔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었으리라. 한쪽은 40살쯤 되었는데 그 나이의 분별로는 남자들은 여간해서 젊은 처녀에게 빠져 결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그러한 꿈은 노년기의 위안으로나 미루어두는 법이다. 그런데 또 한쪽은 17살도 돼 보이질 않는다. 내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내 옆에서 대접으로 차를 마시며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고 있는 저 촌스러운 녀석이 그녀의 남편일지도 모르지. 히스클리프의 아들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건 생매장이라도 당한 꼴이군. 달리 더 나은 남자들이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저런 촌뜨기에게 몸을 맡겼으니 가엾군. 하지만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녀가 남자를 잘못했겠다고 후회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지. 끝에 이런 생각이 건방져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다. 내 옆의 친구는 거의 밉살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어봐서 아는 일이지만 나는 꽤 매력 있는 셈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히스클리프 부인이란 내 며느리요. 하고 히스클리프가 말한 것으로 보아 내 추측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야릇한 표정으로 그녀 쪽을 보았다. 그의 안면 근육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심중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미움의 표정이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 인자하신 아가씨의 남편이었군요. 나는 내 옆에 친구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도리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그 청년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치고 덤비기라도 할 기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그는 곧 진정하여 나에 대해 지독한 욕지거리를 중얼거리는 것으로 그 격분을 참았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추측이 틀리셨소. 우리 두 사람 어느 쪽도 당신이 말하는 착한 아씨의 주인이 아니오. 그 주인은 죽고 없소. 내가 내 며느리라고 했으니 그럴 법도 하지요. 저 아이가 내 아들과 결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이 젊은이는? 물론 내 아들이 아니오. 히스클리프는 자기를 그 퉁명스러운 녀석의 아비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농담이란 듯이 다시 웃음을 띄었다. 내 이름은 헤어튼 언쇼요. 젊은이는 으르렁대듯 말했다. 그러니 내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오. 우습게 여긴 적은 없는데. 하고 나는 대답하면서 그가 자기 이름을 댔을 때 보인 위엄을 속으로 비웃었다. 그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자 나는 적당히 얼굴을 돌렸다. 자칫하면 그 녀석의 귀퉁이를 갈겨주든지 아니면 깔깔 웃어주고 싶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토록 재미없는 가족들 틈에 끼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어색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음산하고 불유쾌한 분위기가 점점 두드러져서 주위의 따뜻하고 아늑한 방 분위기도 아무 소용없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럴 바에야 세 번째 방문은 잘 생각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식사는 끝났고 사교적인 말 한마디 하는 이가 없었다. 나는 날씨를 살피러 창가로 갔다. 바깥 날씨는 아주 나빴다. 여느 때보다도 일찍 어둠살이 잡히고 하늘과 언덕은 바람과 눈발이 한꺼번에 매섭게 회오리치는 가운데 서로 분간할 수도 없었다. 이래서야 길잡이 없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겠군. 하고 나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은 이미 눈에 묻혔을 테고 설사 묻히진 않더라도 거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텐데. 하여튼 저 12마리 양을 헛간 안으로 몰아넣어 밤새 우리에 두었다간 묻혀버리겠어. 판자나 한 장 앞에 막아둬.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나는 어쩐다. 나는 점점 초조해하면서 말을 이었다. 내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다 보니 조셉이 걔한테 주려고 죽을 한 통 들여오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차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마침 벽난로 위 실ong에서 떨어진 한 묶음의 성냥을 불 위쪽으로 몸을 기울이고는 심심풀이로 때우고 있을 뿐이었다. 조셉은 죽통을 놓고는 방을 유심히 한번 둘러보고 갈라진 목소리로 짓거려댔다. 다들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왜 할 일 없이 서 있나 몰라. 하지만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니 말해봤자 소용없지. 그렇다고 버릇이 고쳐지진 않을 테니 당신 어미처럼 바로 지옥에나 가는 거지. 한순간 내게 하는 욕지거리라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 늙은 악한을 문 밖으로 차낼 작정으로 다가섰다. 그런데 히스클리프 부인의 대답이 나를 말린 셈이 되었다. 되지 못한 늙은 철면피야. 악마의 이름을 말하면 그대로 끌려간다는데 무섭지도 않아? 나를 건드리는 건 삼가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악마한테 특청을 해서 당신을 잡아가게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봐 조셉. 그녀는 말을 이으면서 실ong이에서 길쭉하고 까만 책을 한 권 끄집어냈다. 내가 얼마나 마술에 익숙해졌는지 보여주지. 머지않아 마술에 통달할 거야. 그 붉은 암소가 죽은 것도 우연은 아니야. 당신 신경통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야. 에이 망직해.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늙은이는 신음하는 소리로 말했다. 안 돼. 빌어먹을 늙은이 같으니 당신은 하느님이 버린 사람이야. 썩 비켜. 비키지 않으면 단단히 혼을 내줄 테니까. 밀랍과 진흙으로
온통 본을 떠버리겠어. 내가 정해놓은 걸 맨 처음 깨트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은 않겠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썩 꺼져버려. 내가 보고 있을 거야. 이 귀여운 마녀가 아름다운 눈에 짐짓 아기를 띠자 조셉은 정말 무서워 벌벌 떨면서 기도하더니 망측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허둥지둥 나가버렸다. 그녀의 행동은 따분해서 장난을 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두 사람만이 남았기에 나는 그녀에게 내 고민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썼다. 히스클리프 부인, 성가시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당신의 미모라면 마음씨가 곱지 않을 수 없겠군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 수 있게 무슨 표지가 될 만한 것을 가리켜 주세요. 부인이 런던에 가는 길을 모르시듯이 저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지 전혀 모르겠군요. 오신 길로 해서 가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서 초 한 자루를 들고 그 길쭉한 책을 펴놓고 의자에 앉았다. 간단한 충고지만 그 이상 확실한 충고를 드릴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늪이나 눈구덩이에 빠져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부인께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까? 어째서 제 잘못일까요? 동행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집안 사람들이 저를 담 밖에는 내보내지 않으니까요. 부인께서 동행을 하시다니요. 이런 날 밤에 집 밖에 나오시라고 청하는 것도 제 양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길을 가르쳐 주십사 하는 거지 안내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스클리프 씨에게 말씀드려서 길잡이를 한 사람 붙여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구를 붙여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사람과 언쇼, 질라와 조셉, 그리고 저뿐인데 그 중에 누구를 원하시는 거죠? 농장에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전부인걸요. 그렇다면 자고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주인 어른과 상의해보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경솔히 이 산중을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을 거요. 하고 부엌 현관에서 히스클리프의 엄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기서 잔다고 하지만 손님을 위한 시설이 없으니 만약 자야겠다면 헤어튼이나 조셉과 침대를 같이 써야만 하오. 난 이 방에 있는 의자에서도 잘 수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안 돼요.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이오.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누구라도 이 집안을 맘대로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소. 그 무례한 사내는 말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서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싫은 소리를 하면서 그 옆을 지나 뜰로 나섰으나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언쇼와 부딪혔다. 하도 어두워서 출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헤매는 동안 이 집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예의 바른가 하는 또 하나의 표본과 같은 대화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 젊은이가 내 편을 드는 것 같았다. 내가 함께 숲 있는 데까지 가지요. 그는 말했다. 아예 함께 지옥에라도 가지. 그의 주인인지 아니면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없는 사내가 소리쳤다. 그러면 말은 누가 돌보지? 응?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하루 저녁쯤 말은 내버려 두어도 괜찮지 않나요? 하여튼 누군가는 가야 해요. 히스클리프 부인이 뜻밖에도 친절하게 중얼거렸다. 당신 명령으로는 가지 않아. 헤어튼이 비꼬았다. 그 사람이 소중하거든 잠자코 있을 일이지. 그런 소리 하면 그이가 죽어서 유령이 되어 당신을 찾아올 거야. 그리고 아버님에게는 그 저택이 폐허가 될 때까지 다시는 새들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녀는 앙칼지게 대답했다. 들어들 봐요. 모두를 저주하고 있소. 조셉이 중얼거렸다. 그때 나는 조셉에게 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곳에 앉아서 초록 불빛 아래 소젖을 짜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초롱을 집어들고 내일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던지고는 가장 가까운 뒷문 쪽으로 다름질 쳤다. 주인님, 주인님.
저희가 초롱을 훔쳐갑니다. 하고 그 노인은 내 뒤를 따라오며 소리쳤다. 어이 내셔, 멍멍아, 울프, 저자를 잡아라. 잡아. 작은 문을 열자 2마리의 털복숭이 개가 내 모가지에 덤벼들어 나를 넘어뜨리고 초롱불도 꺼버렸다. 그때 히스클리프와 헤이튼이 함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모욕감과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다행히 개들은 나를 산채로 잡아먹기보다는 앞발을 쭉 뻗고 하품을 하고 꼬리라도 흔들고 싶은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일어날 여유는 주지 않았다. 나는 악랄한 그놈들의 주인이 구출하러 올 때까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자도 날아간 채 분노로 몸을 떨면서 나는 1분만 더 나를 이대로 두기만 해봐. 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복수의 위협을 몇 마디 뇌까리며 그 악한들에게 나를 어서 풀어내라고 명령했다. 내 위협의 말인즉 그 적의 한량없는 깊이에서는 리어 왕의 절규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너무 격분한 탓에 나는 심한 코피를 흘렸다. 그런데도 히스클리프는 껄껄 웃고 있었고 나는 계속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만약 그 자리에 나보다 더 냉정하고 그 집 주인보다 더 인자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장면이 어떻게 끝났을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사람은 건장한 가정부 질라였다. 마침내 그녀가 무슨 소용인가 하고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누가 내게 난폭한 짓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감히 주인에게 덤빌 수는 없고 해서 젊은 녀석에게 퍼부어댔다. 자, 언쇼 도련님, 다음엔 어쩔 작정이세요? 바로 우리 집 문간에서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나 봐. 저 불쌍한 젊은 분을 봐요. 거의 숨이 막힐 지경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정말이지 그렇게 떠들고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내가 치료를 해드릴 테니. 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내 목덜미에 3홉가량 되는 얼음물을 확 끼얹고는 나를 부엌으로 끌고 들어갔다. 히스클리프 씨도 따라왔으나 아까는 웬일로 웃나 싶던 사람이 어느새 평소의 침울한 표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몹시 아프고 현기증이 나서 까무러칠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그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게 브랜디를 한 잔 주라고 질라에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질라는 내가 봉변당한 것을 위로해주고 주인이 시킨 대로 브랜디를 주었고 내가 약간 원기를 회복하자 잠자리로 데려다 주었다.